저 이제 북살롱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북살롱은 항상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다양한 책과 또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영호 시인과 함께 진행할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항상 인생이라는 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날씨가 항상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비가 한 2시 정도까지는 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인지 또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제가 오늘 첫 인사드릴 때 오실 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이영호 시인이 모셔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처음이라는 건 설레잖아요. 그죠? 첫사랑, 첫 느낌. 그런데 이 북살롱에서 처음으로 시인을 또 모셨습니다. 이영호 작가님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정성면 다음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또 글쓰기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예고식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었죠? 글을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이 두 권의 책 정성면 다음 마음 그리고 이 앞에 보시죠?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금요일에는 글쓰기로 하는 여자들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동아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좀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대표님 자리 잠깐 해주시고요. 요것도 최초입니다. 북살롱에서 출판사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잠깐.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뱀 출판사의 발행을 맡고 있는 조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출판사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시인 작가님이신데 잠시 뒤에 제가 신비주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자리에 여기서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이영호 시인이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들려나왔는데요. 저는 이영호 시인하고 꽤 오랫동안 책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출판사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성면 이 책을 이영호 시인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음번에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냈는데 원고를 연재하던 것을 처음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고를 고치는데 정말 소심의 힘을 썼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탈고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좀 그렇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것을 쓰는 경우는 많이 나는데 한분을 그 문장 하나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은 거의 처음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 시인이 그 뒤로 2년 동안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2년 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의 기획도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을 완전 머릿속에서 그려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본 많은 책방에서 어떤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도 한 5년 정도 글쓰기 수업을 했었는데 자기네 학생들이 글을 쓴 걸 좀 받아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글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게 혹시 이번 수업에서 글쓰기 선생님이 있었느냐 아니면 체계적인 수업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모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글쓰기는 체계적인 수업과 글쓰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거를 책을 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저도
이 정성면담은 마음, 제목부터 좀 마음을 끌어잡아 다녔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가님, 우리 이현호 시인의 디테일함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작가는 누가 되는 거지? 도대체 나도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대 출판사 우리 대표님께서 책 소개와 출판사 소개를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현호 시인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북사로 잠깐 안내해드리고 제 소개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사병은 한 달에 한 번, 4월 둘째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심리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현호 시인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도 사실 작가이긴 합니다. 3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또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많은 책을 읽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많이 알아야지 또 많이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저와 이제 북사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 건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뜨거운 박수 좀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호 시인은 2007년 현대시로 등단을 하셨고요. 추계대 문창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문예창작 석사를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라이터 좀 빌립시다.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은 혼자, 비물질과 또 3부집으로는 방밖에 없는 사람, 방 밖에 없는 사람, 정선면 담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글쓰기 선생님으로서 글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이현호 시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작가님. 네, 원래 주인공은 이렇게 살짝 늦어줘야지 뭔가 이제 신비주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현호 작가님 직접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있고, 오늘은 글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시인이잖아요. 시를 쓰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현호 시인의 팬 몇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사인을 꼭 받아야 된다. 사진 촬영을 해야 돼요. 저 뒤쪽에 계시는데. 자, 오늘은 이제 시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글쓰기?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실 거세요? 글쓰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사설 아카데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 곳에서 이제 글쓰기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보통 처음에 하소연하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글쓰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랑 그냥 제가 글을 가르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 이현호 시인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네. 네, 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원에서 온 일인데 생각보다 차가 좀 앞이어가지고 늦었고, 보면 오는 길에 좀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중간에 제가 이거 좀 큰일인데 하면서 이제 누군 하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압구정의 얽힌 얘기. 그래서 원래 이 얘기로 시작할 건 아니었는데, 이 얘기가 글쓰기, 뒤에 할 글쓰기 얘기의 어떤 좋은 예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직구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제가 압구정에 30년 만에 오는 겁니다. 처음 압구정에 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나오겠지만, 그때 제 지금 기억으로는 뭔가 세기말을 앞두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들뜬 분위기였고, 인터넷 막 가정에 개인 PC, 가정용 PC가 막 보급되고 막 인터넷이 막
생길 때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막 채팅이라는 것도 막 생겨서 사람들이 채팅이라는 걸 막 재미가 들려서 막 할 때예요.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막 집에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컴퓨터를 한 대 샀습니다. 공부한다고 거짓말이죠. 게임만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채팅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랑 얘기가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개인적인 신상 얘기를 안 하고 나는 남성이고 상대방은 여성이라는 것만 알고 채팅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가 있었는데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1, 2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계속 살았어요. 어렸을 때 대학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는데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일단 뭐 촌놈이 한국 멋을 내고 압구정이라는 곳에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기고 옷도 너무 잘 입고. 저는 이제 약간 촌티가 좀 줄줄 나는 중학생이 이제 눈을 멀뚱멀뚱하고 이제 압구정이라는 곳이구나 이제 이걸 둘러보고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되게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눅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나 같은 사람이 올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주눅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긴장 상태였는데 이제 만날 분이랑 어쩌서 연락을 해서 딱 만났는데 굉장히 이쁜 누나가 딱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건 안 거지만 20대 초반이셨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1, 2학년인데 그분이 얼마나 이제 당황을 하셨겠어요.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중학생이랑 뭐 20대 초반에 가끔 성인 여성이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누나가 저를 노래방에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콜라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이라 엄마한테 1,000원, 2,000원 용돈 받고 다닐 때입니다. 제가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자는 대로 가고 뭐 이랬던 건데 원래 제가 음치랑 노래도 되게 못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쁜 누나가 앉아있고 근육도 들고 긴장도 들고 이래서 노래를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를 잘 가라 플레이나 하고 보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되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그 트라우마 같은 거였거든요. 여기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게 기차가 스스로 창피해서 강남을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계속 압구정 특히 압구정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애써 이제 약속을 그런 데서 근처에서 좀 신사나 강남에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이 생각이 났는데 30년 만에 제가 압구정에 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뭐 굳이 드리는 이유는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릴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과 좀 관련돼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분위기가 깍깍하군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미리 나눠보겠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걸 그냥 제가 여기 얼굴을 뵌 분이 계신데 아마 틀림없이 하셨을 건데 신유아 아나운서님도 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그냥 펜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보시면 이 종이 비행기가 있죠. 이 종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면 그냥 배속을 자유롭게 그리시면 그려보시면 펜으로 얘가 어디로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배속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뭐 한 1분이면 되겠죠?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얼른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앞에 분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이 거의 같으시네요. 저희 작가님 그 영상 안에서 직접 그거를 집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집에서 어떤 종이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이 비행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얘가 어디로 날아갈까? 나가고 싶은 곳에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동차여도 되고 우주선이어도 편하게. 네네. 그래서 앞에 분도 좀 크게 하셨고. 뒤에 선생님 아직 그리고 계신가요?
괜찮나요?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되게 화려한 궤적이네요. 예술을 하신 것 같아요. 피카소 같은 피카소.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종종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종 하는데요. 시험은 아니고, 이거 뭐 창의력 테스트 할까? 뭐 약간 이런 쪽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지금 딱 한 분 있어요. 앞에 계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제 제가 그냥 자유롭게 그리세요라고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저처럼 비슷하게 그리죠? 틀을 안 벗어나요. 네네. 틀을 안 벗어나는데 그 앞에 선생님은 지금 살짝 이렇게 나갔다 오셨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제 창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그림을 그리세요.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위로 대적이 날아가고 아니면 비행기 배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높은 점수를 안 드립니다. 여기서 더 점수를 가려면 너네야 될 일단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살짝 이게 좀 진작 떠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원래는 힌트기도 한데 네. 틀이 없어서 여기서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틀을 벗어나고 틀을 벗어나는 것 외에 네. 좀 더 창의적인 다른 색깔을 써도 되나요?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보통 이 틀이라는 게 이거 그림 틀도 있지만 이 종이도 틀이거든요. 네. 이 종이를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종이배니까 이렇게 다가 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창의적이신 분들은 구멍을 줍니다. 네. 뒤에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뒷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접는 분도 있어요. 접어서 접는 분도 계시구나. 이건 거의 뭐 지금 몸을 천천히까지 가는데 네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진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종이가 많으니까 종이를 막 이렇게 이어 붙여놓고 더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종이배기를 접어서 날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글을 쓴다는 일이 이 틀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이 틀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틀에는 이 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생각하는 것과 경험의 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사유를 하죠. 세상을 바라보고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데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일 텐데요. 그게 좀 심해지면 요즘 말로 이제 꼰대가 되는 건데 저는 물론 이제 꼰대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되게 나쁘다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꼰대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열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의 틀, 경험의 틀을 깨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그 관찰하고 발견하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압구정 중학교 1, 2학년 때 왔던 제 흑역사를 만약에 제가 글로 쓴다고 하면 저는 지금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집에 막 컴퓨터가 없고 채팅이 막 일어나던 채팅 붐이 일어나던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죠. 지식적인 확장이 일단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적인 것에 대한 관찰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것에 대한 관찰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제 기억 속에서 그때 모습을 관찰하겠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이 압구정의 풍경이 어땠는지 그때 만났던 그
20대 초반에 그 의상이라든지 차림이 어떤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제 기억이지만. 그리고 나서 제 안을 또 관찰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가짐이 어땠었는지, 내 기분이 어땠었는지 이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기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아마 이제 발견이 있는데, 발견이라는 건 뭐냐면, 제 마음에 대한 내 심리 상태, 내가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 창피함, 수치심 같은 것도 되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누구도 뭔가 기대하고 멋을 내고 나왔을 텐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여기 앞에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 기분에 너무 취해서 쪽팔리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다시 돌이켜보면 그분에 대한 마음까지 헤아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글쓰기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또 하나 깨지는 게 저는 이제 마음의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이제 생각과 경험의 틀로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마음의 틀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 그냥 기분이고 감정인데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고정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인 것 같아요. 상처가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고, 우울감이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이 압구정을 첫 방문기를 글을 지금 쓴다고 하면 그때 제 기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때 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러웠던 저한테 뭔가 위로를 건넬 것 같아요. 너 그때 되게 어렵잖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중이병이 딱 걸리기 좋은 시기인데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일을 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돈 없을 수 있지. 이렇게 위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왔던 여성분에 대한 마음도 되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바로 돌아서지 않고 나를 데리고 노래방 가서 콜라를 한잔 사줬고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그게 참 배려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도 헤아리게 되겠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여민 같은 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글쓰기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를 그냥 쓰는 거죠. 내가 압구정에 처음 왔을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의 상처가 좀 치유되고 저를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조금씩 아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쓰기가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우면서 점점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점점 내가 더 좋은 사람, 정원과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글쓰기는 누구나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만 봐도 글쓰기가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고 계시면 글을 쓰고 있고 그냥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되죠. 당장 할 수 있는 예술활동은 거의 글쓰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장비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를 되도록 하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죠. 시간이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 압구정에 대한 본인 경험담을 보대로 너무 재밌었어요. 흥미롭죠. 같은 뭔가 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북토크가 이제 압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관찰 그리고 어떤 발견 또 마음의 틀을 깨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틀을 벗어나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틀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뒤에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짧게 그냥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걸로 그때서 보시면 짧게 그냥 그 틀도 틀이지만 이제 대관 씨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글 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글쓰기를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많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칠곡 할머니들 얘기거든요. 2016년에 그 할머니들께서 시집을 낸 게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글도 모르시던 분들이에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시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쓴 시를 모아서 시집을 냈는데 그 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국제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뭐 이거 동영상이나 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거 보면 그 할머니께서 그냥 살아온 얘기해요. 뭐 시가 먹고라는 시가 있는데 시가 먹고 자꾸 나한테 시 쓰라 하는데 시가 먹고 이러면서 나는 배추씨 호박씨만 하는데 시가 먹고 이래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시 발음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평균 연령이 84세였거든요. 근데 84세 할머님들께서 한글을 처음 배워서 시를 쓰신 건데 그 시가 되게 공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복지관 같은 데서 어르신들 상대로 강연을 종종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오만 얘기가 나와요. 뭐 6.25 피난 시절부터 얘기해서 시집살이 얘기, 며느리가 자기 죽었던 얘기, 사별한 얘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울음바다가 됩니다.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울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좀 그런 얘기 그러면 그분들도 저랑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하신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있는 대로 쓰시면 된다. 라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이 뭐 대단한 재능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좀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노력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감동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나에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글쓰기는 당장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다. 그 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글쓰기 시작하시거든요, 작가님.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 글쓰기를 배우신 분들이 함께 책을 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책인데 이 책 좀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주의를 다 끼워넣었네.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네. 금요일에는 글을 쓰기만 헤어지 않자. 책을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경기도라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저희가 화보 촬영을 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들의 사연을 접수를 하면 선정된 사람들을 무료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주는 건데요. 제가 있고 이분들 중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있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총 9분이 여기 표지에 있는 이게 저희가 글쓰기 모임을 했습니다.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2년 정도 하면서 모임 원고를 정리한 것이 이제 이 책입니다. 2년이요. 네, 2년 남짓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작가님이 뭐 글쓰기 아카데미, 글쓰기 학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좀 글쓰기를 배우세요. 그런 거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을 좀 한번 글쓰기 좀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 아까도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모든 분들한테 글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고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안목을 키우고 좀 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꿈에서 저가 다르게 나아지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다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지 후퇴하길 바라지는 않잖아요. 백인, 황인, 흑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라고 생각했는데 이 9분이 모이셨을 때 처음부터 우리 만나서 글을 써서 2년 뒤에 책을 내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책을 낸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모임을 이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이제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4개월 만에 이제 지원금이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자기 활동한 글쓰기 모임 생각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때 참가했던 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좀 확실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언젠가 책을 내보지요 라는 마음가짐이었고 그분들도 어쨌든 책을 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니까 굉장히 더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책에 실릴 수 있는 글이다라는 마음이 그분들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를 좀 많이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도 좋을까? 또 쓰실 때 이건 좀 숨길까? 이걸 다 얘기를 할까? 온전히 뭐 그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여기 계신 분들께 받았나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화두 같은 거예요. 항상. 네. 저는 이제 글을 쓰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 반 온 거고 진솔하게 쓰기 시작하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는 뭐 기교적인 문제나 얼마든지 그냥 숙련하기에 따라서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고비가 사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진솔하게 쓰는 부분. 아까 복지관 얘기를 그걸 예로 들면 다 웃음바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러면 가장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쓰세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쓰세요. 네. 근데 그 글을 보면 우리를 물렸던 부분들이 다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시댁에서 부각받은 얘기, 누가 보면 어떻게 빼요? 되게 순화하거나 아니면 뭐 차별한 얘기라든가 예를 들면 뭐 너무 슬프고 누가 보면 면줄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빼요. 순화해요. 부끄럽대요. 누가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보면 어떻게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타인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네, 타인이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쓸 때 나 자신을 물론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작가라는 필터가 띄워져요. 필터가 또 띄워지고 오히려 솔직하게 쓰지 않을 때는 저는 글쓰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글을 씀으로써 나를 위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글쓰기가 필요한 있는데 진솔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사 어떤 글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공감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거짓말이나 가식을 들으면서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픈 얘기, 슬픈 얘기를 했을 때 나만 아프고 슬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슬프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와중에 공감과 이해가 생기는 건데 독자와 작가 사이에 그것은 당연히 진솔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좀 숙제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 계속 쓰면서 조금씩 내려나오는 거. 네. 진솔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진솔함이라는 게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나 이 정도면 좀 진솔하게 썼다. 이건 좀 진솔하지 않은데. 근데 세상에 나와봐야 상대방이 야, 이번 책 진솔하게 썼어. 야, 근데 이번에 좀 진솔하지 않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숙제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계속되는 숙제. 그렇죠. 이거 사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해요. 저 옛날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펜이 안 나가요. 되게 쑥스럽고 그렇다고 제가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딱 부장적인 아버님이시라서. 근데 그걸 어제 처음 썼어요. 아버지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어디다 처음으로 써봤는데 그럼 작가님 2007년에 등단하셨는데 지금 처음 쓰신 거예요? 몇 줄을 쓰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러시군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진솔하다는 게 되게 개인들마다 정말 어떤 취미가 있을 거예요. 정말 털어놓기 힘든 네. 얘기가 있고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좀 쉬운 거부터 가벼운 거부터 이제 조금씩 하면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솔직해지는 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이 아까 말씀하신 때
언젠가는 좀 책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언젠가라는 말처럼 참 희망 고문이 없어요. 그럼 작가님이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지도하실 때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책.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중간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쓸 건데 어떤 이런 모음집이라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 관심을 갖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책을 살 때 내가 관심 있는 작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책을 사지 여러 명이 함께 쓴 책은 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앨범을 산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는 여러 명이 나와서 플레이를 앨범 같은 거 안 사잖아요. 비슷한 건데 이게 그래서 아마 출판사의 선택을 받기 되게 힘들 것이고 다 아마추어고 현실적인 얘기를 미리 드렸죠. 그래서 그랬더니 돈을 모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달 책을 내기 전까지 매달 2만 원, 3만 원씩 모으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고 이제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이제 책을 내는 자유출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멋들어지게 정말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제대로 이제 인세를 받고 소인세를 받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 시도마다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이 네. 있습니다. 수원시도 수원시 문화재단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걸 몰래 신청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2년 넘게 해왔고 원고가 쌓였고 책을 내고 싶다. 근데 선정이 돼가지고 이 심사평이 생각이 나는데 이 모임은 독립 서점을 매개로 모인 이 글요일이라는 모임이 보여준 멋진 네트워크, 문화적인 네트워크 되게 박수를 보낸다는 소리 뽑아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책을 내고 그분들이 모았던 거는 그냥 돌려주고 맛있는 거 먹겠어요. 이 아웃풋들이 굉장히 감동받으셨겠어요, 작가님한테. 네, 말로는 뭐 그랬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는데 글요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금요일에 글을 써서 글요일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2년 동안 썼다고 했지만 당연히 매일 만난 게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2번이 만난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글 쓰는 날이다라고 이제 정해서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한테 월화수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월화수 별토일이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글 쓰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2주에 한 번만.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랑 일요일 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금요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작가님 산문집도 내시고 본문 또 시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같은 글이지만 논문과 산문을 좀 쓸 때 느낌, 기법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때요? 다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간 말을 얼버무렸어요. 오늘은 얼버무리지 마세요. 용서 안 됩니다. 근데 편하게. 마지막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이 금요일 모임을 하셨던 분들이 이 책을 내면서 저희들이 북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파산하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시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네. 요즘은 이제 시를 다시 시 모임으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시도 다 처음 써보시는 거예요. 이제 에세이 때 다 처음 써보신 거였지만 근데 어제 이제 마치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시를 못 쓰겠다, 시가 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지금 상태인데 좀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희가 산문이라고 어제 이제 한 분이 써온 시가 어떤 치매에 걸린 할머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치매에 걸린 할머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 맞은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의 길에서 그냥 누가 손녀가 오기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내용의 시였어요. 근데 이것을 산문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 돼요. 그냥 어떤 정류장이 있고 그 마지막에 가로등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나와서 누구 기다린다. 보니까 좀 정신도 없어 보이고 말도 좀
어눌하게 뭐 혹시 뭐 치매에 걸린 분이 아닐까 이런 점들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아는 알츠하이머를 겪는 분의 이야기라든지 잘 들은 얘기 경험한 얘기를 또 가져올 수 있고 거기서 느낀 점 소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찰하고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공감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되는데 시는 과정은 비슷하겠지만 그 표현하는 거에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언어 예술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될 된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분이 쓴 표현 중에 할머니는 나보다 먼저 와서 나보다 먼저 가로등에 먼저 와서 가로등에 등을 기대고 걸 기다린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였어요. 그냥 저희가 보다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이지만 시를 쓴다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꼭 내가 나보다 먼저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가로등 불빛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할머니가 해가 지기 전부터 낮부터 와서 나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특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할머니이기 때문에 막 고생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문이 하나 없어진 할머니가 나무를 붙인다, 계속 나무를 붙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질문을 드려요. 지문은 뭘까요? 지문의 의미를 뭘까요? 지문이라면 우리가 알고 아이덴티 정체성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시내라는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붙인다는 건 뭘까요? 또 여쭤봤어요. 나무를 붙이는 장면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무를 있고 붙이죠. 근데 그걸 좀 잘 생각해보세요. 뭐 생각 닮은 게 없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옆에 붙어서 생각했지만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누가 머릿속에 해지는 것처럼 비비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나무를 붙이는 이런 장면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얘기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본문이 상문보다 왜냐면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비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표현이 조금 더 표현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고 저는